딱 특별하게 소개 멘트도 없습니다. 우리 유시민 이사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 한 3년 넘게 강연을 안 다녀가지고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이런 데 서니까 좀 낯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어서 저희 9개 지역위원회에 자주는 못 가고 1년에 딱 한 번 어떤 행사든 한 번만 갈 수 있다. 왜냐면 저도 생업이 있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여기만 다닐 수가 없어요. 이제 이사장은 공급도 없고 그러니까 강연료도 안 줘요. 외부 인사라고 열차표만 끊어주더라고요. 저녁밥 준다고 그러고. 네, 그래서 제가 1년 다 돼 가는데 지역위원회의 노무현 시민학교 강연 행사 오늘이 처음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넓은 곳에서 많은 분들 뵈니까 좋습니다. 올해 못 배웠던 분들도 여기 좀 아는 분들도 계시네요. 이렇게 보니까 특히 노무현 대통령님 아주 중마고우이신 봉화의 이재우 수업장님 와 계셔가지고 아주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시 합격 소식을 먼저 알고 전해주셨던 친구분이시죠. 네. 오늘은 제가 사실은 처음에는 노무현 시민학교의 수강생들하고 이렇게 속닥하게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걸로 오랫동안 생각해 왔는데 와보니까 커졌네요, 일이. 그리고 재단에서 그 아릴레오에 올릴까 하는 거를 하지 말라고 제가 했거든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거 있겠냐 그러면 연락이 불안되어서 이렇게 진솔한 이야기를 하기 힘드니까 생기게 하지 말고 영상도 올리지 말자 이렇게 했는데 와보니까 여기 카메라도 있고 아까 들어올 때 기자분들이 또 명함도 주시고 그래서 아주 좀 이상하게 됐습니다. 말조심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지금 이 시각에는 아마 대검 청사 근처에서 시민들이 조국 일가족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그런 행사를 지금 막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 같아요. 거기 못 가신 분들이 여기 대리만족하러 오시는 면도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강연 자료를 텍스트로 준비를 안 하고요. 몇 가지 이제 언론 보도만 추려서 왔습니다. 함께 보면서 오늘의 강연 주제에 맞게 언론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이제 제가 무슨 언론이 잘못됐다, 기자들이 이렇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뭐 잘못됐든 아니든 간에 우리 언론이 이런 거는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당장 바꿀 수는 없어요. 그분들이 마음먹은 만큼만 바뀔 수 있죠. 대통령도 못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언론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또는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이런 불만족과 비판적 생각, 평가를 그분들은 별로 사실 그분들에게 영향력이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그런 언론과 어떻게 더불어 살아갈 것인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소화해낼 것인가, 그걸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조국 수사를 소재로 해서 한번 제 생각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또 시간이 좀 된다면 질문도 좀 받아보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 기자분들도 함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욕을 하는가? 왜 언론의 신뢰도가
언론 자유지수는 지난 몇 년간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갔는데 왜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조사 대상 36개 나라 중에서 계속해서 4년째 계속 꼴찌인가? 이거에 대해서 전문 직업인으로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 계신 기자분들께서도 그냥 취재만 하시지 말고 저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언론 활동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어느 언론사에서 이걸 찍어가지고 좀 뭐 편집을 하는지 잘라서 하는지 유튜브에 올린다고 그러셔서 이게 지금 사실 제가 하는 이 활동이 재단의 활동이 공적인 활동이라 언론사, 언론기관이 사적인 어떤 이윤 추구의 목적이 아니라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을 할 경우에 그걸 저희가 반대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쪼록 잘 좀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안 계시더라도 취재 오신 분들이 가져가신 내용을 좀 같이 보시게 될 경우에 우리가 하고 있는 고민을 함께 좀 나눠주셨으면 하는 소망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고요. 저기 노무현 대통령 메모가 붙어 있는데 제가 사실 지난 몇 년간 재단 이사장을 맡기 전까지 되게 해피하게 살았어요. 말을 하니까 돈을 주더라고요. 제 평생 말하고 글 쓰고 살았던 사람인데 잠깐 노무현 대통령하고 나라 일 할 때를 빼면 늘 글 써서 돈을 벌었던 사람이에요. 말해서 돈을 번 적은 거의 없었어요. 물론 뭐 백분 토론 이런 데 많이 나갔지만 백분 토론 출연료 그게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주로 이제 책을 써서 그 판매 수입으로 평생 살아왔는데 제가 정치를 떠나고 정치를 그만두고 나니까 나와서 말을 하면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썰전에 매주 나가가지고 그냥 말을 하면 돈을 주는 거예요. 적은 돈도 아니에요. 꽤 쏠쏠하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데서는 그냥 놀러 다니면서 밥 먹고 구경하고 그리고 말을 하래요. 거긴 또 돈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런 데 나가서 이렇게 싸우러 나가는 게 아니고 놀러 다니는 거니까 또 썰전도 뭐 늘 같이 해야 되니까 싸울 수는 없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뭐 네 가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괜찮네 이러면서 책도 많이 나가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한 3, 4년 동안 해피하게 즐겁게 살다가요. 이해찬 대표님이 당대표 되시면서 이 자리가 공석이 되어서 딴 분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진짜로 여러 가지 상황이 개인적인 사정이 하실 분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너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사람의 탈을 쓰고 이걸 어떻게 거절하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맡게 된 거고요. 그때부터 인생이 좀 고달퍼졌어요. 그래도 또 괜찮았는데 요즘 최근에 와서 되게 힘들어졌어요. 사방에서 저를 욕하는 소리가 검색 딱 누르면 막 그냥 신문 기사부터 시작해서 막 SNS 멘션까지 100개가 올라오면 한 7, 80개 이상 욕하는 거예요. 다. 왜? 조국전쟁에 참전한 이후로 되게 삶이 힘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왜 참전했냐 여기에 제가 지난 8월 말경에 조국 민정수석이 사임하고 학교에 복직원을 내고 그러고 나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된다고 한다. 이 말이 나왔을 때부터 언론 보도가 시작이 됐죠. 뭐 큰 문제 있겠냐. 조국 되게 걱정 없이 살아온 소년 같은 사람인데 뭐 특별한 게 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조국 본인이 아니고 그 돌아가신 아버지 또 어머니 동생 조카 그 배우자 아들 딸 이게 차례차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다 아주 개인적인 생활과 관련된 것이고 공적인 게 아니어서 아는 바가 없잖아요. 뭘 알아야 한마디 해줄 텐데. 그래서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가만히 있었죠. 그래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게 끝도 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뭔가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알아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취재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취재를 여기저기 시작을 하고 갈릴레오가 마침 쉬고 있을 때여서 호해를 제작을 해야 되나 그 고민을 하면서 여러 군데 취재를 하면서 이거 아닌데 하는 느낌이 온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리고 2009년 논두렁식의 보도 사태 때 하고 똑같아요. 지금 양상은 거의 똑같고요. 정도는 더 심한 것 같아요. 양상은 거의 비슷하고요. 정도는 그때보다 더 심각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조국 장관이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지만 어떻게 되든 나중에 좀 후회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공격당하실 때 사실 제가 가끔씩 나와서 미디어에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때도 이게 돈 문제 이런 게 걸려있고 이래서 잘 알지도 못하고 이래서 주춤주춤 하면서 있다가 그 일이 생겨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되게 후회하게 될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이 들어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8월 27일 날 참전을 했죠. 네. 뉴스 공장.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 삶이 무척 고달팠습니다. 고달팠는데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언론 여러분들도 함께 한번 돌아보셨으면 해요. 제가 몇 가지 신문방송의 보도의 첫 화면을 줄여서 왔어요. 보시면 이게 이제 운동하고 거예요. 그죠? 내용은 제가 소개 안 해도 되죠. 판도라의 상자. 막 대단해요. 뭐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예. 이 교양신문 보도입니다. 예. 최근에 끊었습니다. 이게 이제 뺏겼으니 다운표 쳐가지고요. 이것만 딱 보면 조국 씨의 조카가 회사에서 돈을 훔쳐다가 정경심 씨한테 그 돈을 줬구나 이렇게 딱 되잖아요. 이거는 누가 봐도 마음이 이런 기사가 딱 뜨는 순간, 오늘 아침 배달되는 신문에서 이 기사를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하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저런 걸 보면 꼼꼼히 기사를 봅니다. 거기서 팩트가 뭐가 있고 그 팩트들 중에서 그 팩트가 뭐가 제시되어 있고 그 팩트가 어디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지, 그 다음에 거기서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 혹시 이 팩트가 있다 하더라도 이 팩트들이 서로 다르게 엮어질 가능성은 없는지를 생각해 보죠. 딱 생각해 보면 이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돼 있죠. 사실 제시가. 이게 소위 사모펀드 관련 보도 중에 아주 전형적인 보도고요. 이거 SBS 단독 보도 보셨을 때 여러분 가슴 들컥하셨죠? 저는 조국 안에 연구실 PC에 총장 지휘 파일이 발견. 이게 곧바로 영화 기생충. 바로 떠오르시죠? 그것 떠오르라고 저렇게 기사를 낸 거예요. 그것 떠올리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조국 조국을 믿었거나 조국이 잘 되기를 바랐던 사람의 경우에는 심장이 덜컥 떨어지는 거예요. 밑으로. 저건 뭐지? 저는 안 놀랐어요. 왜냐하면 SBS가 저걸 보도하기 며칠 전에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알았을 때 저도 저 사실을 제가 어떻게 알려졌냐 하면, 검찰이 저 PC를 한투 직원한테서 이미전출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포렌식 분석을 할 때 변호인이 입회했습니다. 그때 저 파일이 떴어요. 이미
검찰도 알고 있었고 변호인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막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그걸 알게 됐죠. 제가 발이 꽤 넓어요. 동양대 총장님한테만 전화를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 업무용 PC에서 저 직인 파일이 나왔고 뭐 서식 이런 게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저게 뭘까에 대해서 또 취재를 했어요. 저걸 알려면 동양대학교 교직원들하고 통화를 하면 되죠. 통화해보니까 금방 알겠더라고요. 알아내는데 2시간 걸렸어요. 2시간. 저 뉴스를 듣고 그것이 왜 그 파일이 거기 있을 수밖에 없는지를 아는 데까지 한 2시간 걸렸고요. 그리고 며칠 후에 저게 보도가 되나 기다렸습니다. 네. 한 닷새 정도 간 것 같아요. 닷새. 보도가 딱 나오더군요. 제가 드디어 나왔군요. 전형적인 겁니다. 그럼 이건 아주 다른 스타일의 기사인데요. 단독 기사예요. 헤럴드 경제. 헤럴드 경제가 이 단독 기사를 검찰발 단독이 아니고 자기들이 취재한 그걸 떼내더라고요. 최근에 익성 투자자 모집 설명서 보니 크링크 PE 애초 익성 지분 인수 목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들었던 거는 크링크 PE라는 저 회사를 사모펀드 운용회사를 조국 부인, 조국 배우자 정경심이 실질적으로 지배해왔다. 이 보도를 너무 많이 봤잖아요. 이거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헤럴드 경제가 저걸 단독하고 나서, 보도하고 나서 받은 것이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저 보도를. 네.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한겨레 신문에서 녹취록 2015년도에 익성 부회장과 조범동 씨가 통화한 녹취록을 보도하면서 저 맥락의 보도를 하긴 했죠. 교통방송의 뉴스공장 말고는 어디에도 저 문제를 다룬 언론사가 없었습니다. 거의. 이건 전혀 다른 거죠. 다시 앞으로 가시면요. 제가 전형적인 보도 몇 가지만 가져온 거고요. 저런 류의 보도들이, 이런 식의 보도들이 한 달 반 동안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취재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죠. 그리고 보통의 시민들보다는 제가 취재력이 있는 편이어서 일해야 되는데, 유럽도시기행 2권 원고 써야 되는데 9월달 내내 일을 못했어요. 진도가 안 나가요. 맨날 저거 취재하느라고요. 그런데 보통 시민들은 저처럼 취재할 시간도 없고 취재를 할 형편도 안 되고 어디에 취재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차피 언론 보도에 나오는 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언론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우리 언론 신뢰도가 세계적인 꼴찌예요. 검찰이나 언론이나 비슷해요. 신뢰도가 바닥에 있어요. 그런데도 저기서 나쁜 내용이 나오면 믿어요. 사람들은. 묘하죠.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저런 보도가 나올 때 저런 보도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팁 몇 가지 우선 드리면, 첫 번째는 소위 말하는 소스가 어딘가, 이 정보가 어떤 주체, 어떤 데서 나온 건가, 그것이 검찰에서 나온 것이냐, 야당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기자들이 어디에선가 문서를 구하고 녹취록을 구해서 보도한 거냐, 이걸 따져보셔야 돼요. 저 정보를 언론에다가 제공한 주체가 누구인지 따져보시고요. 두 번째는 그 제시한 팩트가 사실일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또 생각해보고요. 사실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저 사실을 이런 방식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지 그것도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늘 염두에 두고 저는 언론 보도를 지금까지 봤습니다. 누가 제공한 정보지? 그 다음에 이 보도에 우리가 확실하게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그런 팩트가 뭐가 있는지,
근데 이 팩트를 반드시 이 기사에서 해석한 대로 해석해야 하는지, 다른 가능성은 없는지,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참, 독자 노릇하기 힘들어요. 힘들어요. 언론 보도를 볼 때마다 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꼼꼼히 보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제 제목만 보게 되죠. 사람들은. 그러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 보도에. 여기 보시면, 저도 처음에 당황했어요. 저 정보를 듣고 나서. 그리고 여기저기 전화를 돌렸죠. 돌리고 나서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는데, 저 보도는 기본적으로 검찰발 정보죠. 검찰밖에 없어요. 변호인 쪽에서는 검찰이 저걸 어떻게 써먹는지만 보고 있었지 자기들이 써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비록 사건과 무관한 거라 하더라도 나가서 좋을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선 정보를 제공한 주체가 검찰이에요. 검찰일 수밖에 없죠. 검찰 아니고 다른 데인 거는 가능성이 제로예요. 피의사실 유출이에요. 피의사실 유출. 두 번째, 아까 제가 말한 두 번째. 이게 팩트일까? 팩트. 저게 없이 저런 보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직인 파일이 없이 직인 파일이 있다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팩트. 세 번째는, 저기서 위조로 연결을 시켰던 보도를. 그러면 대학 교수 혹은 어학원장의, 동양대학 어학원장의 업무용 PC에 파일이 있다는 것이, 총장 직인 파일이 있다는 것이 곧 저 컴퓨터로 파일을 위조했다는 것의 증거가 됩니다. 되게 판단하기 어려워져요. 판단하기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죠. 그러라고 검찰이 저 정보를 SBS에 준 거죠. 어떤 식으로? 마감 시간 직전에. 마감 시간 직전에 주는 거예요. 왜 제가 마감 시간 직전에 준 사실을 확인을 못했어요. 마감 시간 직전에 줬다고 봐요. 왜냐? 기자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SBS 같은 언론사의 신입사원 모집에 합격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고시 합격하는 것만큼 어려워요. 공부 잘하고 글 잘 쓰고 책 많이 읽은 젊은이들이 SBS 기자가 돼요. 그리고 법조 기자면 그 중에서도 똘똘한 기자예요. 데스크에 있는 간부들은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언론인들이에요. 근데 저 보도가 나오기 3일 전인가? 이미 기소를 했잖아. 검찰이 국회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던 9월 6일 밤 10시 넘어서 법원에 공소장을 냈어요, 이미. 근데 공소장 내용은 그때까지 공개 안 되고 있었죠. 나중에 공개된 바에 따르면 직인을 임의로 갖다가 찍었다고 공소장에 되어 있어요. 정경심 교수가 학교에서 상장을 임의로 자기가 마음대로 만들어서 성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공범과 함께 총장 직인을 날인했다고 되어 있어요. 공소장에. 그거 하는 데는 컴퓨터상에 총장 직인 파일이 필요 없죠? 그때 SBS 기자는 이미 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소장 내용을 저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저 보도를 할 때. 그러면 법원에 이미 제출한 공소장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만약 법원에 제출한 검찰의 공소장이 검찰의 확신이라면, 그 증거가 있다면 저 정보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날인을 했다며 종이에다가. 저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 SBS 기자분들이 뭘 생각을 못했을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거를 방송 뉴스 편집 시간의 마지노선에 걸쳐서 정보를 딱 주고, 니네가 보도 안 하면 딴 데 줄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냥 보도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검찰발 기사가 저녁 뉴스에, 프라임타임 뉴스에
단독을 달고 나올 때는 이런 식으로 제공된 정보들. 그래서 저런 보도가 나오는 거죠. 저 보도를 한 이현정 기자가 어리석어서 저런 보도를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언론의 속보 경쟁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저거를. 데스크에 있는 기사를 보고받아서 편성을 하고 이렇게 하는 보도국 데스크에 있는 경험 많은 기자들이 바보라서 저걸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깊이 검토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 속보 경쟁 시스템에서. 그리고 검찰은 이거를 지난 2달 동안, 1달간 동안 엄청나게 잘 사용해 왔어요. 여기까지 오늘의 강연 주제에 맞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자, 제가 여러분께 드린 말씀 3가지예요. 누가 흘려내보낸 정보인가? 누가 제공한 정보인가? 네, 그 보도 안에 사실로 인정할 만한 또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팩트가 뭐가 있는가? 정보가. 그러면 이 정보가 이 기사에서 쓴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가? 이 3가지를 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바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주제에 맞는 강연이고요. 제가 좀 더워서, 예. 지금부터는 기자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만한 얘기들. 아무래도 해야겠죠. 제가 지난 한 달 반의 과정을 짚어봤어요. 어제 그저께 가만히 들어 누워가지고요. 지난 한 달 반 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겪었던 일들, 그리고 객관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리라고 추측되는 사항들을 좀 짚어봤죠. 그리고 이 지금 이른바 조국전쟁, 조국 일가족에 대한 원스트리식 수사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인가, 또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도대체 왜 이 일이 벌어졌는가, 이 일이 도대체 왜 벌어졌는가를 이해해 보려고 지난 한 이틀 동안 진짜 저는 생각할 때는 들어누웠어요. 들어누웠어요. 제가 큰 틀에서 자료를 들여다보지 않아도 제가 출력해낼 수 있는 정보들을 다 출력해가면서 생각을 해봐요. 이제는 좀 잡히는 것 같아요. 왜 이 일이 벌어졌는지가. 그 시나리오, 그런 해석을 하는데 필요한 시각이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조국 일가와 관련되어 있는 보도의 주체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러니까 8월 말부터요, 8월 말부터 8월 말 지명되던, 9월 초 지명되던, 8월 초 지명된 때부터 시작해서 검찰이 전격적으로 동양대를 포함해서 압수수색을 했던 8월 27일까지, 그때까지는 대부분의 정보 제공 주체가 야당이었어요. 야당의 아무개 의원, 야당의 아무개 의원, 야당의 아무개 의원이 얘기한 바에 따르면 이 보도들이 주로 이루어졌어요. 그때의 보도 담당 기자들은 국회 출입 기자들이었어요. 정치부 기자들이에요. 근데 검찰이 8월 27일 날 전격적으로 30분도의 압수수색을 딱 실시한 순간부터 조국에 대한 모든 보도의 기사 작성 주체가 법조 출입 기자로 바뀐 거예요. 법조 출입 기자요. 검찰 담당. 예. 그게 굉장히 큰 전환점입니다. 그때부터 거의 모든 뉴스가 검찰발 보도예요. 그리고 검찰이 그 압수수색을, 전격적 압수수색을 한 전후 시기부터 시작해서 수사를 진행하면서 자기들이 조국에 대해서 불리한 여론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하나씩 내보냈습니다. 그게 지금 한 달째예요. 한 달째. 그게 이번 이 상황은 검찰하고 언론이 계획적으로 손잡았다기보다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얽혀가지고 빚어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도를 담당하는 기자들이 정치부에서 법조 출입기자로 바뀌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법조 출입기자들은 법조에서 재판은 보도 안 해요, 별로. 실제 이루어지는 재판에 대한 보도는 거의 없습니다. 그거는 선포 경쟁으로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특정 경쟁도 안 돼요. 공개 재판이니까. 단독, 속보, 이런 걸 붙인 기사를 쓰려면 검사나 검찰청 수사관, 하다못해 검찰 직원한테서라도 뭘 받아내야 돼요, 정보를. 그래서 그때부터 언론의 모든 보도가 검찰의 손아귀에 들어갑니다. 예, 8월 말 이후에, 8월 27일 이후에 우리가 조국 일가와 관련해서 언론을 통해서 만났던 거의 모든 보도는 검찰발 보도예요. 그리고 아무 맥락이 없는 팩트들이 거기 들어있고요. 그 팩트를 조국은 범죄자다, 정경심도 범죄자다, 그 자녀들도 범죄자다, 이런 인식을 강화시키는 제목을 달고 끝없이 정보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측면이고요. 이만 근데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이제 기자분들한테 감정이입을 많이 했어요.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조국에 대한 검증과 관련된 정보를 야당 국회의원들이 어디선가 국회의원의 권한을 이용해서 서류를 받아서 거기서 단서를 찾아서 그걸 부풀려서 폭로할 때 그걸 써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미 한계에 도달했고 모든 뉴스가 지금부터 검찰에서 나오기 때문에 검찰을 담당하는 법조 출입 기자들이 기사를 쓰는 건 불가피했어요. 그리고 검찰이 이 대목에서는 노하우를 굉장히 오랫동안 쌓아왔기 때문에 특히요 지금 특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에요. 이분이 이거 되게 유능하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렇게 봐야 돼요. 두 번째 중요한 거는 검찰이 취한 조처를 한 단계 한 단계씩 보면 어떤 것은 알려져 있어요. 어떤 것은 물밑에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검찰이 지금까지 8월 하순에 그 지명설이 나오고부터 시작해서 지금 조국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끝나고 대통령의 어제 입장 발표가 나온 지금의 시점, 오늘 서초동에서 집회가 열리는 이 시점까지 검찰이 어떤 단계를 밟아왔는지를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왜 그랬을까? 이게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얘기인데요. 그냥 저의 뇌피셜이라고 생각했어요. 뇌피셜. 별로 할 일 없어서 집에 가만히 들르워가지고 그 생각해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들어누워서 제가 검사가 돼봤죠.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돼보고요. 제가 한동훈 대검 그 반부패 강력부장이 돼봤어요. 제가 그 특수부의 검사가 돼봤어요.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그랬더니 이렇게 하겠더라고요. 이렇게 하겠더라고요. 그 얘기를 제가 좀 일부는 사실의 근거가 있고 충분한 사실의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나 제가 가지고 있는 사실의 근거 위에서 추론해본 내용들도 좀 있는데요. 저는 이 사태가 검찰의 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난 또는 윤석열의 난 이렇게 표현하면 제가 그래서 욕 엄청 먹어요. 이렇게 말하면 욕 엄청 먹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고 나면 오늘 저녁부터 당장 내일은 일요일이니까 받을지도 모르지. 올해 아침부터 뭐 당장 뭐 자유한국당 뭐 바른미래당 여기 분들이 정신줄 놨다, 제2열 뭐 차리철이다 뭐 그죠? 무슨 뭐 내가 반출됐냐 근데 제가 지금 이 드리는 모든 이야기는 노무현 재단과 상관없어요. 노무현 재단이나 노무현 재단 후원 회원들의 생각을 제가 대변하지 않아요. 이게 그냥 제 생각이에요. 또 저는 청와대를 대변하거나 더불어민주당을 대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기자분들이 또는 방송 진행자분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제가 한 이야기들을 민주당하고 엮어서 질문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대답이 나오고
그래서 저도 피곤해지고 어떻게 한마디 하다 보면 또 싸움이 나고 이러니까 제가 하는 이 말씀은 민주당과 아무 상관없어요. 청와대와 아무 관계 없어요. 저보고 정권의 이인자라고 그러는데 제가 가진 거는 말과 글밖에 없어요. 저희 말과 글이 정말 이상하고 의미가 없다 그러면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을 거예요. 저희 말과 글이 들을만하다고 하면 시민들이 반응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들이 할 일도 되게 없어. 자기들이나 바둑 잘 두면 되지. 바둑 해주라는 사람 상대로 그 수는 원래 그런 수가 아니었어 이러면서 저하고 막 욕을 해요. 바쁜 분들이 왜 비평하는 사람 욕을 하고 그래. 그죠? 안 바쁜가 봐요. 그러고 뭐 저보고 자직설이라 그러는데 제가 진짜 자직설이면 저보고 욕하는 그분들 벌써 중앙정보부 지하실에 가서 거꾸로 매달려서 고치는 날 보았어요. 자직설이 말과 글로 남과 소통했습니까? 여기 부마항쟁이 일어나고 나니까 100만 명 정도 탱크로 깔아주기도 괜찮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잖아요. 저를 욕하는 건 좋은데 말이 되게 욕을 해야지. 네, 자기처럼 너무했어. 그렇고요.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이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메시지를 냈어요.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알겠다,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이게 뭐 수용한 거냐 반발하는 거냐 얘기가 많은데요. 그거는 모르겠고 저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뭔 생각을 하는지 저도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드러난 사실 몇 가지를 보면 윤 총장이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알 수 있냐 하면 자택 압수수색 때 정경심 교수가 쓰러졌냐 안 쓰러졌냐, 그 다음에 짜장면을 먹었냐 뭐 제육덮밥을 먹었냐 이런 중요한 문제들이 있죠. 아주 중요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검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해명을 할.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윤 총장은 국회에서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몰랐다고 얘기했어요. 자, 조국 장관의 자택, 현직 장관 자기 상급자의 자택을 검사들이 압수수색했는데 거기서 수사 압박을 받았어요.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듯한 피의자 가족 혹은 피의자, 전제적 피의자의 압박을 받았어요. 그러면 검찰총장한테 이걸 보고를 안 했다. 그러면 그 검찰총장 있으나 마나죠. 바로 보고해야죠. 총장이 몰랐다는 얘기는 총장이 그냥 다 잊어버리거나 또는 그 검사들이, 특수부 검사들이 보고를 받고 별것이 아닌 일로 생각했기 때문에 보고 안 한 거예요. 그렇죠? A 아니면 B예요. 아, 이건 뭐 별거 아니야, 그냥 아무 일도 아니야 해서 보고 안 했던가. 총장한테 굳이 뭐하러 볼 거예요? 우리 선에서 대응하자고. 이렇게 했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랬는데 또 간접적으로 발언이 나온 게 검사들하고 회의에서 문제의 본질은 수사 외압이지 뭐가 아니라 하여튼 뭐가 아니고 수사 외압이라는 게 문제라고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그 보고를 누구한테 받았게요? 그 당시 압수수색 당시 조국 장관과 통화한 내용과 그 당시 상황과 그걸 누구한테 보고받았겠어요? 그 압수수색 같은 검사를 직접 불렀겠어요? 아니겠죠. 한동훈 부장한테 받았겠죠. 그 사람이 총괄하는 사람이잖아요. 검찰총장이 직접 일선에 나가서 일하는 일선 검사들한테 다 보고받지 않습니다. 자기 오른팔한테 보고받는 거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수사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압박이었다면 자기한테 보고가 왔어야 돼요. 내가 검찰총장인데. 그러면 너 왜 나한테 보고 안 했어? 라고 얘기해야 맞죠.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도대체 검찰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냐, 이게 제가 순간적으로 되게 의심스러워졌어요. 좀 이건 이상하다.
이런 것 때문에 검찰이 왜 저럴까를 제가 생각해 본 거죠. 그래서 대체로 제가 이것을 검사의 난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언론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지금 보도하고 있냐면, 문 대통령이 조국과 싸우고 있던 검찰을 나하고 싸우라고 전선을 옮겼다. 오늘 아침 세계일보 보도예요. 그런 취지의 보도예요. 검찰총장이 대통령과 맞짱 뜰 수 있는 지위예요. 여러분, 검찰은요 사법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청와대 홈페이지나 뭐 총리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중앙부처 직제표를 보세요. 직제표를 보시면 맨 위에 대통령, 행정부 직제표가 맨 위에 대통령, 그 밑에 국무총리, 그 밑에 각부 장관 짜 있고, 각부 장관 중에 건재순으로, 서열순으로 한 뭐 약간 중상위권의 법무부 장관 있고요. 법무부 장관 밑에 점 짝짝짝짝 해서 검찰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에요.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그 기관의 이름이 청이지만 총장이라고 불러주고요. 경찰청장과 달리 검찰총장이라고 해주고요. 장관급 예우를 해줘요. 왜 장관급 예우를 해주냐? 거기 검사장들이 다 차관급이라서 전두환이가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차관급이 몇십 명이 있는데 그 위에 대장이 차관급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총장급이에요. 장관급이에요. 그렇지만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에요. 행정부에 속해 있어요. 행정부의 수장은 누구예요? 대통령이죠. 대통령은 그 수장의 권한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국민한테 받았죠.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이게 국민 주권이에요. 행정부는 선거로 뽑고, 사법부는 시험으로 뽑고, 입법부는 선거로 뽑고, 이게 우리의 국민 주권에 입각한 그 권력의 부여 방식이에요.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고요. 국무총리의 지휘 아래, 법무부 장관 지휘 아래 있고요. 법무부 장관은 총리 밑에 있고요. 총리 위에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검찰총장이 대통령하고 맞짱을 뜬다. 이거 어디 많이 보던 풍경 아니에요? 1979년 말 80초 이럴 때, 저는 전두환의 신군부가 갖고 있던 정서 상태 비슷한 것이 이 검사들에게 있다고 봐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자기들이 나라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구해야 돼. 우리가 정의를 수립해야 돼.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을 할 때는 대통령도 간섭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각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정말 뛰어난 애국심과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검사들이 그걸 할 만한 사람들의 집단이 아니라는 거. 그게 첫 번째 문제고요. 그걸 하라고 뽑힌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20대 때 시험 잘 봐서 뽑힌 사람들이에요. 구국의 결단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첫 번째. 두 번째는 검사들은요, 두려움 없이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의 어느 집단도 검사들처럼 죄를 저지르고도 벌을 안 받는 인간 집단이 없어요. 아주 옛날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동료 여검사를 성폭행하고도 사표만 내면 끝이에요. 그런 조직이 어딨어요. 민간기업이라서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 그만뒀다는 소문도 있던데, 그 검사가. 공문서를 위조한 검사의 범죄를 덮어둔 사람들에 대해서 직무유기로 임원정 검사가 고발을 했는데, 그 수사를 안 하는 검찰이에요. 이 검찰 조직이요. 서지현 검사 사건 때 나왔지만, 장례식장에 문산 가가지고 거기서 성추행을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항의하니까 좌천시키는 조직이 검찰이에요. 검찰은요, 구국의 결단을 하면 안 되는 조직이에요.
기반적 애국심은 훌륭하다고 봐요, 저는. 우리가 있어야, 검찰이 있어야 나라가 나른다.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는 정의를 세운다든가 그런 자부심을 갖는 것은 좋아요. 근데 그것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잘 처벌하는 걸로 되는 거지, 대통령의 인사권에 개입하고 국회의 인사권을 간섭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언론 보도가 왜 이렇게 나왔냐 하면,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그리고 한동훈 반부패 강력부장이 뒷받침하는 특수부 중심의 이 검찰 조직, 그와 같은 환장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사태가 생겼다고 저는 봐요. 우선 제가 이렇게 판단한 뇌피셜이라고 할게요. 그냥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지명 전에 조국 일가에 대한 내사 자료를 토대로 해서 조국 일가는 범죄자다라는 강력한 예단을 이미 형성했고, 그 판단과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정보들을 청와대에 전달하려고 했다. 그리고 법무장관을 통해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걸 했다. 하려 했다고 제가 표현한 건 하려 했다고 표현했어요. 하려 했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한 적 없으면 저를 고발하는데요. 한 적 없습니다. 예. 제가 취재해본 바에 따르면 했어요. 그 시도를. 그 대통령에게 적어도 최소한 2경로 이상으로 전달이 됐고요. 대통령이 그 보고를 다 받고 나서 지명했어요. 왜 박수를 치세요? 박수 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윤석열 총장에게 공개적으로 제가 권했습니다. 최초에 한동훈 부장에게 받았으리라고 짐작되는 그 최초 보고와 지금까지 수사가 이루어진 내용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 그래서 최초에 윤 총장 자신이 형성했던 그 예단, 확신, 그것이 얼마나 근거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한번 비판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언론에 이게 크게 보도가 됐죠. 검찰에서 해명을 했어요. 진짜 제가 좀 세긴 센가 봐요. 한동훈 부장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상시적인 업무래요. 맞아요. 누가 아니라고 그랬나? 제가 키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해명이 아니에요. 저도 그것은 상시적인 활동이고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 보고의 내용을 문제 삼는 거예요. 한동훈 부장에게 보고받는 건 너무 당연하죠. 누가 그거 물어봤어요? 그리고 뭐 특수부가 4부까지 있는데 특수부장들이 뭐 검찰총장에 보고한 건 내가 얘기한 것도 없어요. 근데 뭐 보고를 간 것도 뭐 2부장이 아니고 4부장이 갔다는 거,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을 왜 늘어놓냐는 거예요. 최초에 윤석열 총장이 조국 일가는 가족 사기단이다, 범죄자다, 이렇게 너무 강력한 예단을 한 것이 이 문제의 출발점이었다고 저는 봐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자유한국당에서 고발을 했어요. 그 사람은 툭하면 고발하네. 저도 고발당했어요. 무고로 맞고서 할까봐. 저는 법원 가는 거 싫어해요. 안 좋은 추억이 많아가지고. 저는 검사들 만나기 싫어요. 법정에도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뭐 최성해 총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 요새 어디 가셨어요? 안 보이죠? 제가 압박을 한 적도 없고요. 근데 뭐 계속 제가 무슨 뭐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기정사실 해놓고 언론에 떠들어요. 그거는 그분 말씀이시죠. 저는 취재를 했어요. 그리고 서로 간에 아주 좋은 관계였고요. 이번 일이 터지기 전까지. 이제는 무서워서 전화를 못 드려요. 총장님 지금 어디 계셔요? 이렇게 전화해서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걱정되는 바가 많아요. 그리고 웰스 GNT라는 회사요. 그 조국 씨 배우자가 이제 조카가 권해서 블라인드 펀드에 넣었던 그 블루 펀드에서 투자했던 웰스 GNT.
거기서 뭐 가로등 전멸 사업이 나쁜 사업을 하는데 뭐 광급 수주가 엄청 늘었다는 둥 뭐라는 둥 그만큼 보도가 다 어디 갔습니까?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단계에 이게 문제가 생긴 건데 검찰이 그렇게 건의를 하면 대통령이 그러니 나 몰랐네. 조국이 불러서 한번 물어볼게. 그러고 나서 접을 줄 알았는데 그냥 지명을 해버렸어요. 승질나잖아요. 날 뭘로 보는 거야?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검찰 특수부를 띄엄띄엄 보내? 약간 자존심이 긁혔을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고발을 했네?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리고 뭐 청문회를 한 해 만에 막 시끄러울 때 바로 전격수사에 착수를 한 거죠. 30군데 넘게 바로 첫날 그냥 압수수색을 했어요. 오래 준비한 거죠, 이미. 상당 기간 준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문회가 진행되는 걸 보고 거기서 당사자의 해명도 듣고 그러고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으면 수사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법무장관 되고 나면 어떻게 수사를 하냐 이거예요. 법무장관 되기 전에 끝을 봐야 된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 청문 절차가 예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격적으로 수사 착수를 해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국정농단 때보다 더 세게 해요. 그러면서 이거는 뭐였냐면 국회 니들 해봐야 소용없어. 큰 뭐 야당에서 전문보고서 채택 안 해줘도 대통령이 임명할 거잖아. 우리 선에서 끝내볼게. 괜히 실대 없이 전문회하고 그럴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고 수사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조국이 잘 안 나와. 안 잡혀. 조국은 잡히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 사람이 모든 살림살이며 자산관리며 애들 스펙 모으는 거를 다 정경심 교수가 했기 때문에 조국은 정말 걱정 없는 소년처럼 살면서 밖에 나가서 좋은 얘기 많이 하고 그래서 그게 다 부메랑이 된 거예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지금 부메랑 됐다고 욕하는 내용이 얼마나 사실인지 이건 따져봐야 되겠으나 어쨌든 그렇게 옳은 얘기를 많이 안 했으면 말을 덜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국, 이 사람, 조국 자체는 범죄에 연루시키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검찰이 내사 자료를 보고, 원래 있던 자료를 보고, 원래 그런 거 없었다고 하는데 거짓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원래 진행 전에 이미 있었어요, 내사 자료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말 안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국이 거기서 확실히 걸리지 않기 때문에 가족들을 대상으로 턴 거예요. 동양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 8월 27일 날 참전을 할 때, 그죠? 뉴스공장 나가서 제가 나가겠다고 전화 걸어서 참전을 했던 거거든요. 그때 제가 가족 인질극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막 비난이 언론에서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더라고요. 가족 인질극 맞죠 지금? 조국은 아무것도 없어요. 조국은. 자택 압수수색도 조국이 피의자가 아니에요. 정경심만 피의자예요. 조국은 피의자가 아니에요. 조국은 지금까지 피의자로 전환할 수 있는 단서를 아무것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당사자는 아무것도 걸 게 없는데 그 부인과 자녀들의 문제로 어마어마한 도덕적 비난을 받게 할 수는 있죠. 그게 가족의 인질극이죠. 그러니까 너 황산벌에 나가는 케백처럼 될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죠? 케백이 황산벌에 나갈 때 사람을 다 죽이고 갔잖아. 그거 올바른 게 아니죠. 옛날 일이죠. 그러니까 너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가족 다 죽이고 너 혼자 장관 할 거야?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정민기 교수가 해 당신. 아들 딸들이 아빠 해요. 이렇게 하니까 좋은 일은 안 돼요. 자, 이거 실패. 예,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실패. 이거 안 돼요. 검찰이 원본도 없고, 예, 부산대 의전원에서 입수한 사본도요. 검찰이 이제 알 거예요. 그 사본을 어떻게 프린트하는지. 조민양이 원본을 가지고 갔고, 그 다음에 사본을 제출하잖아요. 원본 대조피를 받고 사본을 제출하는데 그 사본을 어떻게 프린트했는지 어떤 기기로 이제 검찰이 알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검찰도 자기들이 흠물을 폈다는 거 이제 알 거고요. 모르죠? 공소장 변경한다고 언론프레이 얼마 전에 했는데 그 뭐 컴퓨터에서 만들었다고요. 한글 프로그램으로. 네.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두고 보죠. 지금 변호인들이 기소가 됐고 며칠 지나면 이제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려요. 공판이 시작이 돼요. 근데 수사 기록을 달라니까 안 주고 있어요. 왜? 줄 게 없거든. 6일날 청문회가 막 진행되고 있을 때 전격 기소를 했을 때 그때 그 공소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려면 그 전의 수사 기록에 그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수사 기록을 다 줬는데 9월 6일 이전에 수사 기록을 다 훑어봐도 그 공소장을 뒷받침하는 수사 기록을 발견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검찰이 고의 공문서 작성하는 거 맞죠?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어디를 털었어요? 뭐 복잡하게 아들, 딸이 지원한 모든 학교를 다 털었어요. 압수수색을 했고요. 지금 검찰이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제가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참고인 조사 받으러 갔다 온 분들 몇 분 취재해봤어요. 아들, 딸 자기소개서에 있는 스펙 있잖아요. 거기 제출되었던 수료증, 표창장, 이거 조사하고 있어요. 거기 기록되어 있는 기간이 맞는지. 예컨대 요즘 시대가 민감하니까 검사분들이 제가 무슨 소리를 떠들었나 궁금하실지도 몰라. 예컨대 이런 거예요. 어느 대학에서 무슨 과정을 수료를 했어요. 무슨 그게 인문학이든 무슨 인턴이든 뭐든 했는데 원래 그 프로그램의 기준으로 보면 총 10회, 예컨대 총 8회 중에서 뭐 4회 이상 해야지 수료증을 줄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제가 몇 회라고 말하면 어느 학교인지 알 거니까 검찰이 제가 그냥 아무렇게나 지어내서 말할게요. 8회차까지 해야 되는데 4번 이상 참석하면 수료증 준다 이렇게 됐는데 너 진짜 4번 갔어?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을 다 불러다가 참고인 조사를 한 거예요. 쟤 봤어? 조민 봤어? 조항욱이 봤어? 이렇게. 저 못 봤는데요? 저 한 번 봤는데요? 2번 갔는데 본인 불러갖고 너 몇 번 갔어? 저 3번 갔는데요. 그러면 규정상 4번 이상 와야 되는 건데 출석부에는 왜 6개 동그라미 돼 있어? 전 모르는데요. 그 조교를 또 참고인 부르는 거예요. 당시 담당 조교를. 왜 조항욱의 출석부에 걔 지금 2번인가 3번밖에 안 했다는데 왜 동그라미가 5개 돼 있어? 조교가 다 오는 애들이 없어서 저희 힘들게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야박하게 회수 못 치고 또 수료증 안 줄 수도 없고 해서 제가 동그라미 쳐서 다 5개 만들었어요. 대한민국 특수부 검사들이요,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 그 조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그렇게 털어서 딸, 아들이 관련되어 있는 그 부인의 행위와 관련해서 사모펀드, 저것도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사모펀드, 표창장, 수료증, 상장, 자기소개서 이런 거 다 털어서 사실과 다른 거 있겠죠.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거는. 그런 식으로 따지면 SK의 학생들 다 틀어볼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압박을 하네. 그러니까 조국은 입건 못해도 정경심은 영장 친다. 이렇게 가면 조국이 꿇을 줄 알았죠. 근데 이 인간이 그냥 죽을 각오로 매일 출근합니다 이러면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경심을 엮어넣어야 돼요. 정경심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이런 거 이미 불구속 기소고 그건 더 이상 수사도 못해요. 이미 기소해놨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치려면 돈 문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사모펀드를 엄청나게 뒤지고 있는데요. 소환을 못해야 돼요. 소환을 못하고 있어요. 정경심 교수를. 국정농단 수사보다 더 많은 인력을 투여해서 한 달 반 동안 뒤졌는데 아직 당사자를 소환을 못해요. 소환을 하면 검찰의 패를 다 보여주게 돼 있어요. 질문을 해야 되니까.
그럼 변호사들이 다 알 거 아니에요. 변호사들이 지금 말을 안 해요.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들이 특수부 출신들이 많아요. 검찰 특수부 출신들. 그분들이 SNS에서 그냥 인간적인 거, 이런 거를 사연을 올리는 거는 허락을 해주는데 사건과 관련된 얘기는 일체 못하게 막고 있어요. 왜냐? 검찰이 이렇게 투망을 쳐갖고 온갖 걸 다 해주고 있는데 뭘 들고 나올지 모르겠거든요. 법정 싸움이에요. 결국은 전국적으로. 법정 싸움을 하는데 내가 정경심 교수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필요는 없죠. 형사사건은 국가대 개인이잖아요.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이 정경심이라는 개인을 벌 주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검찰이 유죄를 입증해야만 돼요. 내가 피고인이 무죄를 입증할 이유는 없어요. 검찰이 유죄를 입증 못하면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법정에서는 진실을 밝히는 게 아니고요. 검찰의 공소사실을 허물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인이 뭘 갖고 있는지, 심지어 동양대 표창장 원본을 정경심 교수가 딱 숨겨놓고 일부러 없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정말 없는 건지도 검찰은 지금 몰라요. 만약 공소장을 변경해서 저렇게 뽀샵해서 만들었다고 공소장을 변경하게 되면 그때 원본을 내면 되죠. 원본이 있다면. 있는지 없는지 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있든 없든 그 변호인들 쪽에서는 사건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검찰은 피의자 조사를 하게 되면 자기들이 가진 표를 내놔야 안 돼요. 그럼 변호인들은 그걸 파악하게 되죠. 최종 공소 사실은 아니지만 검찰이 뭘 갖고 있구나. 그것도 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확실한 표를 주기 전까지는 소환하기가 어려워요. 이 간단한 사건을 가지고 돈 10억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죠? 1000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고 돈 10억이에요. 친척 사이에. 너무너무 간단한 사건이에요. 이거 조사하느라고 40명 이상의 검사를 투입해서 한 달 반째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경심 교수가 잘 엮이지 않아요. 자, 지금 검찰의 생각은 대통령이 이제 조국을 사퇴시키는 것밖에 없어. 조국은 보니까 나갈 놈이 아닌 것 같고. 죽었다고 그러면 내일 출근하면 되는데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그 배우자를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검찰의 판단이고 법원의 판단으로 구속이 되면, 그러면 야, 와이프가 구속까지 됐는데 이거는 검찰의 주장이 아니라 법원이 범죄가 중대하고 서명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정도까지 왔으면 너가 이렇게 결단을 해야지 라고 압박하기 위해서는 정경심 교수를 구속해야만 돼요. 불안하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들도 되게 불안하고요. 왜냐하면 검찰이 아무것도 없이 저렇게 했을 리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조국과 정경심 교수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해요. 불안하죠. 청와대 관계자들도 불안해요. 다 불안해요, 지금. 네. 윤석열 총장도 불안할 거예요. 제가 이 불확실한 게임을 하는 거다, 대통령이 조국을 임명함으로써 라고 말을 했을 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왔냐? 지금은 정경심을 반드시 구속해야 돼요. 그것도 진짜 하나도 못해. 이제 버닝썬 관련 윤모 총경, 네,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다고 해서 이제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을 할지 몰라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요. 그 사람이 근무했던.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이기냐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대통령 보고 조국을 사퇴시키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고요. 이게 뭐죠? 이게 검찰의 난이죠. 이게 검난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의 검난이냐 하면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의 업무를 함으로써 정의가 세워지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조국은 자격이 없어. 그래서 그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판단이 된 그 판단의 근거가 된 거를 대통령한테 보내고, 그건 좋아요. 대통령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검토해 보시고 나서 이건 불확실하네, 나 임명할래, 그럼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국회 청문 절차를 지켜보고 끝내 해소되지 않는 의문들이 있고 그 중에서 형법상의 범죄와 연루된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일 때 조용히 수사를 하면 되죠. 근데 왜 이렇게 한 달 반 동안 공공연하고 공개적으로 조국을 때려 눕히기 위해서 이렇게 해왔다는 것은 우리의 판단이 옳기 때문에 국회의 청문권을 무력화시키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우리의 검찰권을 써야 된다 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난이죠. 이게 난이에요. 이게 구국의 결단인데 구국의 결단을 하면 안 되는 분들이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윤석열 총장 입장에 생각해 봤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우선 사적인 욕망이나 윤석열 총장 개인으로 보면 자기가 대통령을 무릎 꿇려야 되겠다는 야망을 갖고 있거나 이런 것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조국이 법무장관을 하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검사로서. 그 판단이 있었는데 그런 판단을 형성한 기초가 되었던 정보 그것의 진실성을 얼마나 들여다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한 달 반 동안 해서 안 나오면 그걸 해봐야죠.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판단했다 하더라도 헌법상의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그 보고를 다 받고 그리고 임명했다면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은 대통령이 어제 메시지를 낸 것은 지금까지 상황을 보고를 다 받고 진행되는 걸 봤다 내가. 봤는데 이거는 논두렁시계 사건 때보다 더하다. 말씀은 안 하셨지만. 네. 전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온화한 상봉이시잖아요. 그 홍준표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되지도 않는 얘기, 검찰 수사 때 검찰 기록에 있다는 얘기를 할 때 이보세요. 제가 그때 그 입회한 변호사입니다. 이게 최고 화났을 때 개인적으로 완전 평정이 제로고 최고 분노가 100일 때 99까지 게이지가 갔을 때 나오는 반응이 이보세요 정도였거든요. 그분이 어제 그 정도의 메시지를 고민정 대변인을 통해서 냈다는 것은 너네 지금 너무 나갔다. 너네 지금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무시하고 있다. 너네 지금 언론을 통해서 공작 정치를 하고 있다. 이 경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 검찰의 난이 조국을 넘어서 대통령하고 맞대결하는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저는 이게 위헌적인 쿠데타라고 생각해요. 예. 총칼로 하는 쿠데타는 아니지만 검권으로 하는 쿠데타라고 보고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의문이 오늘 좀 위험한 발언 진짜 많이 했어요. 잘라서 편집해서 내보내면 저한테 내일부터 맞아 죽어요.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한테. 그리고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인들한테 맞아 죽어요. 2009년도에 그 못된 칼럼들 썼던 기자들이 지금도 못된 칼럼 쓰고 있고요. 2009년도에 검사들한테서 되지도 않은 정보 받아서 기사 써내는 그 기자들이 지금도 써내고 있고요. 10년이 지났지만 똑같습니다, 양상이. 저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거예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하루에 저를 욕하는 기사가 50개씩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그런 건데요.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따위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짓을. 이거는 좋은 기사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공소장은 직인을 날리겠다고 공소장을 내놓고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가족의 명예와 인격권을 완전히 짓밟고, 이게 가족인지도 아니면 뭐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첩보용문 말 중에 하나가
PC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빼간 거요. 그거 가지고 말했다가 정신 이상한 사람 취급을. 근데 기자분들이 좀 잘 봐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검찰과 조국 가족은 서로 불신하고 적대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검찰이 PC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무슨 장난을 칠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는. 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아니, 그랬더니 조작은 불가능하대요. 조작이 불가능한 게 어딨어요? 최근까지만 해도 대부분에서 디지털 증거 해시 함수 값이 원본과 사본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제척한 사례가 있고요. 검찰이 지금까지 증거 조작한 사건, 여러분 검색해보세요. 검찰 증거 조작 사건. 이렇게 검색하면 무지하게 많이 떠요. 아니, 중국 공안 당국의 공문서까지 다 위조하는데 검사들도 개입이 됐잖아요. 국정원 직원은 처벌을 받았지만 검사는 아무 처벌도 안 받았어요. 같이 했는데. 검찰이 증거 조작을 안 하는 조직이라고요? 천만에요. 자기들이 절박한 목적이 있으면 얼마든지 해요. 다른 조직이 그런 것처럼. 검사들이 특히 나쁘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그 조직에 가도 아무런 외부의 감시와 견제도 안 받고 범죄와 일탈을 저질러도 처벌을 안 받고 이런 조건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런 짓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검찰 개혁을 하자는 거죠. 검사들을 그런 데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은 저는 우국충정에 불타고 있으리라고 봐요. 윤석열 검찰총장 개인은 주관적으로는 좋은 뜻을 가지고 이걸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지금 막 온갖 패러디즘을 만들어서 윤석열 씨를 비난을 하는데 저는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평가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이런 거 말하고 싶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제가 데리고 살 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분이 검찰총장으로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법에 맞게 검찰권을 행사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검찰총장을 원해요. 그분이 주관적으로 어떤 우국충정에 불타든 어떤 사리사욕에 불타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의 행위가 법에 맞고 정도를 걷고 있고 그리고 우리 헌법에 맞는 거라면 오케이. 윤석열이 어떤 사람이냐 배신을 했냐 아니냐 이건 저 관심 없어요. 우리나라의 검찰총장이잖아요.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이잖아요. 그럼 검찰총장답게 하시면 되죠. 그죠? 네. 그런 거고 근데 지금 검찰총장으로 부임해서 첫 번째 벌인 사업이 이건데 이거는 너무 잘못 갔고 너무 멀리 갔고 너무 비틀어졌다.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금 법무부 장관한테 이 건을 보고할 수가 없죠. 법무부 장관이 수사 대상이니까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 건너뛰셔도 돼요. 필요하면 총리께 보고하세요. 중요 사항을요. 딴 라인 찾지 마시고요. 지금도 찾고 있던데. 딴 라인, 비선 라인 찾지 마시고요. A선으로 하시라고요. A선으로. 원래는 직제상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나 법무부 장관 자신이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국무총리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국무총리가 오케이 하죠. 그럼 국무총리께 보고 드리고 국무총리가 대통령께 보고 드리고 대통령이 총장한테 직접 들어보고 싶은데 그럼 오라 하면 가서 또 같이 대화 나누고 그러면 되죠. 우리 정부 조직법에 따른 업무 분장 이거를 지켜주면 돼요. 딴 라인 찾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일을 이렇게까지 끌고 왔던 아니 무슨 검찰총장이 대검 부장 검사를 공식 회의에서만 만나요?
무슨 그런 되지도 않는 해명을 하고 그래요. 대통령이 수석들을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만 만나요? 장관이 실국장들을 공식 회의에서만 만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저녁에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수시로 불러서 남 모르게 해야 될 이야기 있으면 하고, 특히 신임하는 관계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검찰총장이 한동훈 검사장을 공식 회의 때, 공식 보고 때만 만난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무슨 그런 소리가 있어요. 따로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지금이라도 이 상황을 이렇게 끌고 오도록 건의를 했던 그 자기 휘하의 왼팔 오른팔들의 판단력과 그들의 동기에 대해서 의심해 보셔야 돼요. 너무 빨리 직급이 상승하셔서 그런 경험이 없어질 거예요. 윤석열 검사가 소신껏 하다가 한직으로 쫓겨나고 승진에 불이익 받고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그 변두리에서 돌았잖아요. 가끔씩 중요한 일하다가 또 튀겨나고, 그러다가 지금 중앙지검장으로 바로 막 고소승진해서 가고 검찰총장으로 바로 왔잖아요. 그 피터의 법칙이라고 있는데요. 모든 위계 조직에서, 위계가 있는 모든 조직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무능이 증명되는 지위까지 승진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피터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지검장을 할 때와 검찰총장을 할 때는 아주 달라요. 중앙지검장을 할 때는 뭐가 좀 어긋나도 검찰총장이 위에서 잡아줄 수 있어요. 법무장관이 잡아줄 수도 있어요, 그거를. 근데 지금 본인이 검찰총장이고 이 건에 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조건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경우는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에요, 이게. 겪어보지 못한 지위에서 겪어보지 못했던 상황을 가지고 겪어보지도 못했던 상황으로 몰고 온 거라고요. 사람들이 무능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시점까지 왔어요, 지금. 과거에 회사에서도 과장일 때는 엄청 유능했는데 부장되고 나니까 꽝인 사람 있죠. 그죠? 부장할 때까지 엄청 괜찮았는데 이사되고 나더니 엉망인 사람 있고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가끔은 CEO까지 가서 또 잘하는 분들도 있죠. 결국 보면 그게 피터의 법칙이에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 책 저자의 말에 따르면 커진 권한, 더 높아진 지위, 더 확대된 책임, 그럼 더 커진 권한, 이거에 맞게끔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진급하기 전에 그런 훈련을 못 받기 때문에 진급하자마자 그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위계조직에서. 저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아무 판단도 안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고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길을 가고 있다. 검난의 수준까지 가고 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고 드리는 질문은 이거예요. 검찰이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딱 한 개밖에 없죠. 지금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이 있는데 장관이 관련자가 돼가지고 장관이 없는 상태예요. 행정부의 수장은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해임하지 못해요. 임기제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속수무책이에요, 지금. 검찰이 지금 무슨 짓을 하더라도 검찰총장이 결정하고 그냥 가는 거거든요. 위임된 권력이 아니에요. 검찰은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력이 아니에요. 위임은 대통령이 받았고요. 대통령이 쭉 임명해가지고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그 위임받은 권력으로 하는 거잖아요. 간접 위임받은 걸로. 근데 이런 집단이 국회의 전문 절차를 무시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하는 이런 폭주를 할 때 우리는 이것을 무엇으로 제어할 수 있는가? 검찰개혁하고 나서는 나중 문제고요. 검찰개혁은 법 고치고 뭐하고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당장 어떤 방식으로 누가 이걸 제어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고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 서초동으로 가셨고요. GR. 그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있죠. 그게 뭐라고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법에 따라서. 대통령은 언제든지 그걸 쓸 수 있어요. 지금 쓰고 있지 않아요. 보고만 있지. 대통령이 검찰총장의 검찰의 폭주를 제어하기 위해서 국민에게서 부여받은 합법적인 권한을 사용하지 않도록 윤석열 총장이 잘 판단하셔야 된다고 봐요. 어저께 대통령이 검증 대변인을 통해서 내놓으신 메시지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읽을 수가 없었는데 현 단계에 그런 거죠.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대통령이 괜히 대통령이 아니거든요. 헌법에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고 국가원수라고 하는데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센 사람은 대통령이에요. 그죠? 이 검사의 난이 가라앉지도 않고 진압되지도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이 난을 진압할 힘 또는 책임을 가진 것은 대통령이다. 그게 제가 아는 헌법 상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 각자는 우리들 각자 일을 하고 해가 유행이에요. 네.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의 일을 하면 됩니다. 대통령이 임명하실 때 이제 하신 말씀인데 우리들 각자는 우리들 각자 일을 하고요. 대통령은 대통령 일을 하시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저 혼자 너무 다 들어버려서 시간이 없는데 그래도 질문 몇 개라도 소화를 하죠. 손 들어주시면 혹시 마이크가 있나요? 없으면 이걸로 같이 쓰죠. 네. 없어지면 그냥 끝내고요. 아 예. 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주에서 이사장님 뵈러 3시 전에 왔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사태를 겪으면서 제가 조국이 된 것 같았어요. 제가 조국 장관님이 된 것 같이 좀 분하고 이 언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일 딴지일보나 김원준 총수의 뉴스공장 열심히 듣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신문을 보면서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자기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 주변에도 친구들이나 우리 부모님이나 다 설득을 하고 이렇게 그럼 이게 잘못 보고 있는 거다. 팩트만 보면 된다라고 설명을 해줘도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아버지는 저는 고향이 부산인데 어머니는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저희 같이 이제 손잡고 당의 선거도 잘 했는데 아버님은 어떻게 설명을 해도 설득이 안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은 사실 거의 반 포기 상태라서 정치 얘기만 나오면 사실은 얘기를 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예. 일단 어머니하고 한편이 되신 걸 축하드리고요. 우리가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 다 부딪히는 문제일 텐데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우리 지금 질문하신 분을 바꾸려고 들면 기분 좋으세요? 안 좋잖아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실 거라고요. 아들이 나를 바꾸려고 덤벼들면 기분 안 좋아요. 그러니까 바꾸려고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정보 제공을 살짝 이렇게 해드리는 그런 수준으로 부자간 관계는 인간관계가 훨씬 중요하지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조국이 어떻게 되면 어때요? 부자간의 사이가 좋아야지. 네, 그래서 바꾸려고 하면 안 바꿔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존중해드리고 인정해드리되 가끔씩 이렇게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드린다는 선에서만 정보 제공을 좀 하시는 그 정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거제도에서 온 법률재단 회원입니다. 저는 질문보다 약간 부탁이 드리고 싶은데 조국은 시민이 구하자 그 멘트로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조국, 그 다음에 일반 시민, 유시민 대표입니다. 네, 앞에 질문하신 것처럼 저도 진주에서 3시부터 와서 기다렸습니다. 이번 그 시민학교가 책임없는 언론과의 투쟁이잖아요. 근데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언론이 항상 입버릇처럼 말하는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감시와 비판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검찰 권력, 이 기소 만능주의를 무소불위의 칼처럼 휘두르는 기소 편의주의로 기소를 해야 됨에도 기소하지 않는 자기들의 마음에 따라서 그냥 범죄자를 놔주는 꼴이잖아요. 근데 왜 그런 진짜 살아있는 하물며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검권을 휘둘러서 쿠데타에 지금 준하는 이 짓을 하고 있는 검찰 권력에 대한 비판을 왜 언론들은 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조금 신뢰되는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정말 더불어민주당은 갈 일이 없습니까? 예.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하고 언론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엄정하게 감시 비판하는 거 저는 찬성이에요. 그렇게 늘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저가 지금도 안 잊어버려지는 게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살아있는 권력이냐에 대한 판단이 왕왕 달라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 그때가 신문 방송 보기가 너무 무서울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한겨레 신문에 어떤 기자분하고 사석에서 올리게 돼서 이제 물어봤죠.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이것도 거의 인권유린 수준 아니냐 이거. 그랬더니 대통령은 인권이 없대요, 자기들한테는. 그래서 아니 물론 뭐 대통령일 때는 몰라도 지금은 전직 아니냐고. 전직도 공인이니까 공인은 인권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놀랐었거든요. 공인도 인권이 있습니다. 심지어 현직 대통령도 인권이 있고요. 전직도 인권이 있고요. 다 인권이 있습니다. 인권은 누구에게도 어떤 경우에도 부정돼서는 안 되는 거니까 인권이잖아요. 살아있는 권력을 감시하고 엄정하게 비판한다는 것이 그 권력을 체현하고 있는 사람의 인권을 유린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때 되게 무서웠는데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제가 일어서서 나와버렸거든요. 지금 그 문제를 보면 뭐 검찰을 비판 안 하는 거는 검찰이 거의 절대 권력 비슷하게 지금 돼 있는데 기자들이 그거 욕했다가 검찰 기사 쓰려면 법조 출입하는 기자가 써야 되는데 그런 거 써놓으면 검사가 전화 받겠어요? 안 받지? 그리고 뭐 기자분들 중에는 국회에 오래 출입하면 자기가 국회의원처럼 되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 특정 정당에 많이 오래 출입하다 보면 그 정당 당원처럼 된 거예요. 법조 기자들이 검찰에 오래 출입하면 검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깔 수가 없죠.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일을 보면 제가 정경심이 약자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현직 장관 와이프가 왜 약자네요? 약자 아니에요? 11시간씩이나 아니 압력을 받았다며요. 조국 장관하고 전화통화한 게 압력이었다며요. 그러니까 압력을 받아서 압력을 느꼈는데도 11시간을 했으면 전화 안 했으면 밤새자고 그랬어요? 그럼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형사소송은요 국가 대 개인이에요. 검사 개인이 기소하는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이 기소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대신해서 검사가 기소하는 거예요. 국가 대 개인이에요. 형사법정. 법정에서 대등하다 그러는데 안 대등해요. 적어도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는 절대 대등하지 않아요. 지금은 그 국면이고요. 40명의 이상의 수사검사들하고 어마어마한 검찰 수사 인력하고
온 언론이 한 덩어리가 돼서 공격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정경심이 강자라고요? 살아있는 권력이라고요? 그걸 말이라고 해요? 저는 그건 도착된 사고방식. 그런 것이, 그거는 저는 언론인들의 생각이 잘못있다고 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리 살아있는 권력자라도 인권이고요. 존중해야 되고요. 더더군다나 그 어떤 공직자의 배우자, 자녀, 여기도 인권을 인정 못 해준다? 그건 야만이죠. 저는 그거는 언론인들이 자기가 활동해야 될 영역을 혼동하는 데서 온 거라고 봐요. 그 대책이 없죠. 뭐 그건 어떡하고 있어요. 뭐 그런 거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저는 뭐 저 때문에 말 조심스러운데 저는 정권의 2인자도 아니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잠룡도 아니에요. 네? 저는 정권의 2인자가 아닌 건 물론이고, 정권의 2인자면 제가 뭐 누구 추천해서 뭐 장관도 보내고 뭐 어디 뭐 행정관도 심고 비서관도 보내고 이 정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제가 딱 한 사람 문재인 정부에 예전에 제가 복지부에 일할 때 일을 참 잘하던 사람이어서 추천을 한 적이 있었는데 자리 안 주더라고 그 자리. 우선 정권의 2인자가 지난 3년 동안 청와대에 딱 한 사람 추천했는데 안 써주더라고요. 그런 2인자 보셨어요? 일을 정말 잘하는 사람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을 쓸 수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 자기를 써줄 사람을 만나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저도 노무현 대통령을 만났으니까 복지부 일을 했지. 안 그러면 제가 장관을 어떻게 해요? 그것도 저도 성깔이 좀 까칠해서 아무 밑에서나 일을 안 하거든요. 더불어민주당 당원은 아니고요. 더불어민주당에 당원된 일도 없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잠재적 대선 후보가 된 일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되게 좋은 정당이 됐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있을 때보다. 되게 제가 정치할 때 이런 정도의 정당이었으면 방황하지 않았을 텐데. 방황하지 않았을 지금은 권리당원 제도, 제가 그때 열린우리당 때 기간당원 제도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정치인들이 없애는 거에 대해서 엄청 제가 싸우면서 욕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지금 당원 숫자도 많아졌고 잘 정착이 됐고 국회의원들이 당원들의 의사를 매우 살필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됐다는 것은 민주정당으로서 굉장히 기초가 튼튼해졌다는 거고요. 또 공천 지금 다가오는데 이해찬 대표님이 저는 경선 원칙 이렇게 딱 선포하고 나니까 아무 잡소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질서정연해졌네. 그리고 이번 조국전쟁 상황에서도 정말 일사불란하게 똘똘 뭉쳐서 정말 잘 대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 되면 안에서 막 이상한 소리 나오고 막 무슨 뭐 며칠 또 패거리 지어갖고 막 성명 발표하고 이런 거 나와야 그게 원래 옛날 모습인데 뭐 개별적으로 어떤 다른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계셨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당이 매우 질서정연하고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대처했기 때문에 당을 지지해 주시는 시민들도 일사불란하게 그렇잖아요. 이 정도 언론에서 공세를 벌였으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역전됐어야죠. 역전 안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좀 민심을 자기에게로 모을 수 있는 그런 더불어민주당의 자세 이런 것들이 제가 이 당을 30년 넘게 봐왔는데 물론 그 과정에서 뭐 찢어지고 합치고 하는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대체로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적통 이걸 쭉 따라가 보면 제가 88년도부터 이 당을 봐왔는데요. 지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제가 방황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전혀 뭐 그럴 뜻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 한 분만 하고 두 분 같이 하시죠.
떨려가지고 네, 너무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런 사태가 사실은 이제 조국 장관님의 따님의 어떤 학력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사실은 되게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 입장에서는 많이 배신감도 느끼고 저는 한편 저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는 바람으로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이제 이 오늘 강의를 듣고 저는 많이 좀 저의 의문이라든지 걱정이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우리 작가님께서 검사의 난으로 이렇게 해결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저의 좀 걱정거리는 조금 해소가 됐는데 집에 가만히 누우셔가지고 생각을 해주셨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집에 좀 가만히 누우셔가지고 제가 하고 있는 고민들에 대해서 조금 해결책을 좀 생각해봐 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의 고민의 90%가 사실은 교육이거든요.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까가 늘 고민이고 제 나름으로는 학교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의 2인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저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대통령님이 1등이고 작가님이 2등이거든요. 집에서 조금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조금 해결책들을 고민해 주셔가지고 여러 이 소통의 자리에서 좀 해결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이 자리에서 한번 부탁드려봅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바로 근처에 살고 있고 오늘 엄마 생신인데 까고 째고 지금 생신을 좀 미루면서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바로 옆에 살고 있는데 저를 아는 사람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안 찍은 목소리만 나오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조국 대전을 치르는 국회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배운 국회의 모습하고 너무나 괴리가 되었습니다. 많이 슬프고 국회의원의 가장 최종적인 목표가 도대체 뭐고 그들이 바라는 정의와는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뭘까? 그분들이 바라는 게 뭘까? 국회의원의 최종적 목표와 그분들이 정의가 뭔지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설전하고 많이 봐서 정말 존경하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 문제는 뭐 논리적인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답이 이미 오래전부터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력과 학벌에 따른 노동시장에서 이 대우 차이, 이게 근본 원인이에요. 차이가 뭐 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너무 차이가 크다는 거, 이게 그냥 근본 원인이고요. 그 노동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쟁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고요. 예, 뭐 지금 특목고냐 뭐 자사고냐 뭐 일반고냐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말단의 문제예요. 이게 원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인은 그냥 놔두고 지금 학종이냐 뭐 정치냐 이거 가지고 논쟁하고 이러는데 이거 다 가짜 논쟁이에요. 저는 근본적으로 학력과 학벌에 따른 사회적 대우의 차이를 줄이지 않고는 어떤 제도를 갖다 놔도 소용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렇게 하고 정말 혁명적으로 하려면 박정희 대통령이 고교 평준화 했던 식으로 대학을 다 평준화 해버리는 거죠. 뺑뺑이 돌려서 학교 보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따라들으시겠어요? 예. 국립대학이 60개 있는데 나 서울 강남구에 사는데 뺑뺑이 돌리더니 순천대학교로 받아들이겠어요? 이거는 당장 위헌 소송 걸리고요. 위헌 결정 납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 일정 부분은 정당한 차별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지나친 차별. 이 문제를 그냥 둔 상태에서
무슨 짓을 해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거의 이거는 우리가 마음을 모으지 못하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이렇게 제도적으로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우리 애는 위로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이 두 마음이 우리들 각자 속에서 충돌하고 있는데 이 두 번째 게 더 센 거예요. 그래서 이건 못 받아들여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대학 교수들도 추천해서 다 흩어야 돼요. 그죠? 아니 학생들만 흩으면 안 되죠. 뭐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이 순천대학교 교수님들보다 더 훌륭하신지 어떤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른 학교에서는 안 배워봐가지고. 제가 배웠을 때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그러면 최소한 국립대학이라도 그렇게 하려면 교수들도 다 추천해가지고 전국 한 뭐 70개 국립대학에 다 흩어야 되고 학생들도 다 추천해서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교수도 학생도 이걸 받아들이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면 뭐 대학 입시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답 없는 문제죠. 정시를 확대하면 더 공정해지죠. 그건 확실해요. 정시로 하면 어쨌든 결과가 점수로 딱 나오기 때문에 계량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려워요. 뭐 1년에 과외비를 1억 들인 학생과 한 푼도 못 쓴 학생이 같이 경쟁하는 거잖아요. 그런 구조적인 불평등이 있어도 일단 점수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학생 선발 자체의 부정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하나 심각해서 다르게 가보자고 해서 지금까지 제도가 이렇게 없는데 이걸 다시 이 문제 때문에 다시 옛날 학력고사 시대로 다 100% 점수로 돌리자면 콜레라하고 패스트 중에 어느 게나 그렇게 먹는 거하고 되게 비슷한 거 같아요. 저는 이거 답 없다. 답은 있는데 이 유일한 정답은 집행이 불가능하고 이 답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제도적 개선을 내봤자 소용이 없다. 그렇게 보고 이 혼탁한 경쟁 질서 속에서 내 아이 하나는 어떻게 행복하게 잘 키울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는 쪽이 차라리 낫다. 그렇게 봐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하는 분들을 존경합니다. 제가 해봐서 아는데 너무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낙선해서 원외 정치인 하는 거는 말할 나위도 없고요. 당선이 돼서 국회의원 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감정 소모도 엄청 많고요. 그 다음에 비겁해져요. 소신껏 말 못해요. 당원 눈치도 봐야 되고요. 여론 눈치도 봐야 되고요. 또 당에 또 센 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요. 뭐 후원자 눈치도 봐야 되고요. 사방 눈치 보는 데가 많아요. 노무현 대통령 유서 중에 몇천 문장이 너무 많은 사람에게 신세를 졌다잖아요. 그게 다 정치할 때 진 신세거든요. 정말 무서워요. 정치할 때 자원봉사 해주시면 무지 고마운데 선거 때는 선거 끝나고 나면 어떡하지 싶은 거예요. 저 은혜를 어떻게 갚지? 평생 빚을 지고 살아가는 일이어서 사람들이 내가 봉사했으니까 그 사람이 국회의원 똑바로 하면 난 만족이야. 이게 아니고 또 해준 사람들 중에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강원랜드 취업 청탁 이런 거 다 생기는 거죠.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정말 두 번 다시는 못할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정치하는 분들 존경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을 막 무조건 무더기로 도매통으로 해하고 욕하거나 비방하거나 비난하거나 경멸하거나 이런 지식인들 저 제일 싫어해요. 네가 가서 해. 그러고 싶지.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에요. 누군가는 해야 될 일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안 하는 이유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을 해서 안 하는 거예요. 정말 저도 한 번도 안 해봤으면 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제 국방의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인간이 한 10년 정도 정치를 했으면 그래도 욕안 먹을 만큼은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존경하는데 그중에는 덜어는 도저히 존경받을 수 없는 언행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 거죠. 머리는 안 미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왜 밀어요? 왜 밀어?
말만 하면 6시간에 다 내보내주는데 왜 밀어요? 어? 이거 미는 거는 우리 좌파들이 많이 했던 거잖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그렇게 괴상한 짓이라도 하면 사람들이 혹시 눈길 한번 줘볼까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밥 굶고 머리 밀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나경원 대표님이나 황교안 대표님은 한 말씀 하시면 9시 뉴스, 8시 뉴스에 그냥 다 나오잖아요. 되는 말이든 안 되는 말이든 간에. 근데 뭐가 부족해서 머리카락을 밀어요? 뭐 사람들이 나경원 원내대표 보고 머리 밀으라고 한대는데 절대 믿지 마요. 왜 밀어? 그런 거고요. 국회의원들도 그냥 생활인들이 많아요. 국회의원을 그냥 직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국회의원을 해서 뭔가 이 결의와 이 조국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겠다 이런 거 없이요. 그냥 국회의원 하는 그 자체가 좋은 분들도 많이 있어요. 오케이. 그런 분도 있는 거죠. 예, 그런 분도 있는 거고, 그 중에는 국회의원을 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내가 이 국회의원을 하고 경험을 쌓고 지식을 늘리고, 세력을 구축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뭔가 뜻하는 바 이 조국과 개를 위해서 뭔가를 해보겠다. 이런 분들도 좀 있죠. 이제 그런 분들 우리가 잘 알아보고 후원도 하고 지지도 해주고 당선도 계속 시켜주고 대통령 선거 나오면 뽑아도 주고 이렇게 또 우리는 하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에 좋은 분들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아주 흐뭇한 마음으로 제가 속한 당은 아니지만 잘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요. 정의당은 참 좋은 분이 계셨는데 돌아가셔서 너무 마음이 지금도 아깝고 원통하고 제가 그래요. 까지 돈 3천만 원 가지고 정 안 되면 정치 그만도 저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토크쇼나 하고 이래도 되잖아요. 안 돌아가셨어도 되는데 이런 도덕적 순결주의 이거에 빠지면요 일하다 보면 잘못될 수 있죠. 실수할 수도 있고요. 잠깐 판단차고 할 수도 있고 내가 마음이 혼탁해질 수도 있죠. 어떨 때. 그럴 때 그런 잘못을 할 수도 있어요. 여행이 안 들키고 넘어가면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거고 들켰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러고 또 그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걸 찾으면 되는데 너무 그랬어요. 저는 이번 조국 전쟁을 보면서도 이 도덕적 순결주의라는 이 프레임을 가지고 무슨 예수님, 부처님 뽑아요? 제가 조국 장관 일가에서 제가 지금까지 나온 모든 보도, 제가 해본 모든 취재를 통해서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자녀들의 스펙 관련해서는 뭐가 좀 나올 거다. 근데 뭐 상장이나 부장장을 위조했다. 택도 안 되는 소리고요. 무슨 조국 자택의 컴퓨터에서 서울대 인권법센터 뭐 인턴 무슨 증명서 수요증인가 그거 파일이 나왔다 해야 또 그것처럼 나왔었잖아요. 요즘 그렇게 하는데 많아요. 다운 받아갖고 자기 컴퓨터에서 자기가 기재사 안 넣고 그리고 센터에 가서 이제 그 기록 확인해가지고 센터에서 도장 받고 이렇게 해서 증명서 가지고 오죠. 그러면 파일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지금 보면 정경심 교수가 아이들 스펙과 관련해서 엄마 찬스를 안 썼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굳이 엄마 찬스를 써가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다. 그거 있고요. 또 엄마 찬스를 썼더라도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센터 운영이 대부분 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출석부에는 6번, 5번 나왔다고 동그라미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2번, 3번밖에 안 갔다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욕먹으면 돼요. 그죠? 저는 욕먹으면 된다고 봐요, 그거는. 그런데 지금 조사를, 근데 제가 과속을 하거나 신호위반을 해서 카메라에 찍혀서 과태료가 나오면 내면 돼요. 벌점 매기면 벌점 받으면 돼요. 근데 경찰청에서 제 차 블랙박스를 가지고 가가지고 제가 지난 1년 동안 운행한 모든 기록을 다 본 다음에 거기서 모든 위반 사실을 다 잡아내가지고 벌금 5,500만 원에 벌점 5,500점 이렇게 주면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 물론 낚시 다니면서 그 시골길에서 차 한 대도 없는 시골길에 노란 중앙선인데 거기서 길 잘못 들어서 유턴했어요. 하지 말았으면 좋았죠. 내비에는 2km 더 가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도는 데가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냥 돌았어요. 빨리 낚시하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아니 저 서해대교 그 구간단속 있잖아요. 그 가면 가운데 횡단도 휴게소로 가운데 만들어놨잖아요. 왜 거기 만들었대요? 과속에서 와서 쉬고 또 과속에서 가면 시간이 괜찮아요. 저 사실 이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다 조사해가지고 벌점 5,500점에 과태료 5,500만 원 내라 그러면 제가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냐고요. 욕은 먹어야죠. 왜 그렇게 응? 함부로 운전했어. 잘못했네. 아이, 죄송합니다. 이렇게는 되지만 야 니네 경찰청장 차도 한번 조사해볼까? 이러면 너 조사 편의권, 조사 독점권 그 우리 있어서 청장님 관심 있는 사람만 조사해. 이거잖아요 지금. 과속, 신호위반, 차선위반 하는 거 잘못됐어요. 그렇지만 차량 블랙박스 떼 가서 지난 10년치 다 조사해가지고 모든 위반 사실을 다 잡아내놓고 난폭 운전자다 이러면 수긍이 돼요? 안 되죠 수긍이.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엄마 찬스를 쓴 거나 또는 그 자녀들이 인턴이나 봉사활동이나 할 때 그 증명서나 혹은 상장에 기재된 기간과 다소 차이가 나거나 또는 그 운영 주체의 어떤 기준에 미달하는 실적이 있는데 증명서를 받았거나 이런 거 있어요. 그냥 있으리라고 봐요가 아니고 있어요. 제가 확인했어요. 있어요. 그런 거만 좀 야단 맞으면 되고요. 범죄는 아니잖아요. 증명서 위조는 아니에요. 사문서 위조도 아니고요. 사문서 위조 동행사도 안 돼요. 지금 검찰이 정경심 교수조차 얽어넣기 어려우니까. 아들, 딸을 기소하겠다. 웬만하면 정 교수가 몇 개는 인정을 해라. 이 수준까지 지금 와 있는 거거든요. 뭔 얘기하다가 얘기 나왔지? 예. 국회의원들 얘기해요. 이야기가 진짜 나이 먹었나 봐요. 나이 먹으면 이렇게 이야기가 가지를 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됐으니까 국회의원들 너무 욕하지 마시고요. 시민들이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국회 정치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저걸 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고 그리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존중해줘야 되고요. 확실하게 못된 짓을 하거나 하면 안 되는 짓을 하거나 나쁜 정책을 주장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비판하면 돼요. 그리고 동시에 내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바람직한 활동을 하는 분들은 물십양면으로 이렇게 후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계속 가지쳐가지고 또 이상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오늘의 결론 검찰의 나는 진행 중이고요. 가족 인질극도 계속되고 있고요. 지금은 조국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는 인질의 지위에서 약간 풀려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딸과 아들이 인질이 돼 있고 약간 그림이 좀 이상해요 지금. 뭐 인질극이 이렇게까지 이상하게 가냐 싶은데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언론 보도 오늘 강의의 핵심 주제 그죠? 언론 보도를 볼 때 누가 낸 정보냐 여기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팩트가 뭐가 있냐 과연 이 기사에서 한 것과 같은 한 가지 해석만 가능하냐 아니면 다른 해석도 있을 수 있냐 이 세 가지를 항상 마무리는 잘 지어야 되니까요. 현탁한 언론 보도서에서도 그런 요령으로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없기도 하지만 사진 찍고 사인하고 이러면 또 출마하려고 작업 중이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제가 일체의
대중적인 접촉을 안 하고 예, 행사만 끝나고 바로 가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네, 뒤에서 스피드상 보여주셨습니다. 2시간 동안 물 한 모금 제대로 못 드시고 외람해 주신 우리 이 사람 가장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